있고 남부지방은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7도, 춘천 36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등 중부와 호남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대구 32도, 부산 31도, 강릉 29도 등 영남과 영동 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경상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5.1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는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지금 두 의원과 함께 방송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 관련해서 정부가 총력 대응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대통령께서 일본의 경제 침략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우리가 일본을 단숨에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을 이제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소재 부품 산업, 이게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몫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 전략을 한 가지를 내놨고, 이번엔 또 평화 경제 전략을 내세워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키우는 두 축인 거죠. 이 두 축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이 실제로 일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도 경제 규모는 일본이 한 3배쯤 됩니다만 소위 1인당 국민 GDP는 일본이 대략 한 3만 9천에서 4만, 우리가 지금 3만 2천인데 대략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i내면 한국이 국민 소득에서도 이제 역전할 거라고 이 전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대통령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또 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었잖아요. 예. 그 일본이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취하는 당일날 저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이런 날일수록은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비판을 하고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목소리, 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좀 비판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안 할 수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 말씀을 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5년, 10년 걸려서 어떤 해야 될 일, 뭐 그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를 얘기하시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본과 싸워서 이기자, 파이팅하자라고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고 같이 가겠다라는 이런 메시지, 뭐 솔직히 필요하죠. 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런 화이팅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풀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부터 부품 소재 개발해서 뭐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물론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메시지가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싸우겠다 그리고 당장 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뭐 최 의원님도 사실은 대통령 메시지 외에 총리나 경제부총리나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을 다 보셨을 텐데 예, 아무래도 봤죠. 야당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단합해서 하는 것처럼 야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정부 여당을 일부 견제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 판결이 핵심이다. 이거 빨리 외교적으로 풀어라 이런 메시지이신 것 같은데 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일본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주장을 바꾸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합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큰 역사적 왜곡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보면. 따라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또 일본의 경제 침략은 명백한 또 불법 아닙니까? WTO 규정 위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면서 현실적인 대책은 경제부총리나 산업부 장관이 지금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일본 안 간다. 일본 거 안 산다. 이 운동을 지금 83% 이상의 국민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야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나서주시면 좋겠다. 너무 좀 불필요한 뭐랄까요.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함께 이 대의를 극복 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니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막 그렇게 화이팅해야 된다, 싸워서 이기자라고 안 해도 국민들은 알아서 싸우고 계시고 열심히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 과연 저것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역사와 그 외교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 일본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그 사과들을 다 또 번복하면서 이렇게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로 보복의 조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과거에 사과 받았을 때는 그 정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과를 받아냈었는지 그거는 결국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가지고서 했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본 밉죠. 그래서 일본하고 정말 감정적으로는 같이 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은 정말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일본 없이 그러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단순하게 10년 후, 뭐 5년 후에 우리가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 네. 저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본과 다시 중재를 통하던 타협을 하던 다시 협상을 해서 현재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정부가 보여준 면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미 그 대법 판결 이후부터 이렇게 문제 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솔직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기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보냈는데 계속 똑같이 이것을 틀어막고 대화 안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결국 간다면
과연 저는 누가 더 큰 손해일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부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 보복에 대한 경제 대응 조치들은 열심히 잘 내고 계십니다. 산자부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품 소재 산업들 잘 육성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좀 더 독립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의 과정들 당연히 필요한데요. 네. 저는 그 긴 시간까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상태를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라면 정부가 지금 외교적인 노력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 제가 의원께서- 짧게 예,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드리면 이 문제의 시작이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뿌리의 기초에서 이미 일본은 다 소위 보상을 끝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의 불법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은 국제법으로도 그렇다. 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리상 이제 강제 노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1대1로 배상을 같이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보복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타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겁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외교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역사 왜곡 문제나 경제 침략 문제나 또 한반도의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회방을 놓는 일본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소위 일본도 받아들여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개인의 배상 청구는 일본 스스로도 인정했던 문제인데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가 노력하면 그 외교적인 길도 다시 열릴 거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지금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이번에 그 경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카드도 좀 주목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예.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것을 파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아니면 그건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입장이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거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군사 정보를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한 지난주인가요?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이제 낙하 지점을 저희가 잘못 측정을 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일본의 위성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미사일이 기존에 그냥 포물선만 그리는 미사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미사일이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가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한테 우리가 주는 게 마치 받는 것은 없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 교환도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몇 건 되지 않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뭐 실효적으로 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또 이거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엔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뭔지 판단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소미아를 이렇게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을 어떻게든지 여기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 2, 3주 지났지만 계속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 그런 것들이 고려된 바람직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뭐 최이배 의원님 말씀에 뭐 거의 같은 취지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8월 2일 날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잖아요. 네. 그 백색 국가라는 게 안보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무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단 말이죠. 그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백색 국가에서 배제를 했는데 특히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의제를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사 교류는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먼저 일본이 사실상 안보 동맹을 폐기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소위 이중적이지 않는가. 일본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게 너무 이중적인 잣대를 일본이 들이댄 거다. 이중적이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상호 간의 신뢰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최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한미일의 이제 동아시아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면서도 지금 대일 관계를 푸는 지렛대로 지소미아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이제 아직 8월 24일까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네네. 근본적으로 이것을 파괴하는 문제 혹은 이걸 지렛대 삼아서 다시 이 한일 이제 경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등등을 다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지소미아 폐기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시각은 조금 다르더라도 신중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에서는 의견이 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민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불매 운동 확산이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지 않겠다라는 운동들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일본 관광이라든가 식품 안전 조치 강화를 밝히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쿄를 여행 자제라든가 금지 지역으로 정해야 된다. 또 신동근 의원은 도쿄올림픽 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최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인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막 붙이고 있지 않아도 저는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는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로 저는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형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 국회, 그다음에 민간의 이제 재계도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의 이 일본에 대응하는 것을 정부가 해야 할 일,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정치권에선 여당이 할 일, 야당이 할 일, 그리고 민간에서도 뭐 재계가 할 일, 또 시민사회단체가 할 일 이런 것들이 좀 역할 분담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짜여져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정부나 여당은 조금은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야당이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을 더 세게 비판하고 그리고 정부에 더 많은 걸 촉구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이런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대응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저는 이제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막 나서서 막 우리가 일본에 가지 말아야 된다, 막 일본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해결 방안일까라는 것에서 조금 저는 고민이 됩니다. 국민은 잘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더 앞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문제다. 이게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뭐 그런 보고서도 문제가 됐지만은 정치권이 너무 이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희 당에서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막 걸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 나서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있고. 근데 지금 뭐 플랜카드가 다 걸렸어요. 이미 뭐 모든 당이 뭐 일본 정부를 막 비판하는 그런 걸 하면서 서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의 중구청장은 무슨 노 재팬 해가지고 무슨 그 깃발을 뭐 길거리에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는 일본 관광객이 네. 있다면 우리가 더 잘해줘야 될지 우리가 가진 않더라도. 근데 그런 걸 막 걸어놓고 우리가 지금 반일 감정을 막 앞세우는 것들을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인 상황을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성환 의원님께서는요. 네, 그 일본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아베 정부는 2020년 동경올림픽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재건하고 오히려 부흥의 계기를 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4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후쿠시마 근처에서 송화 봉송도 시작하고 거기에 축구 야구 경기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선수단에 음식 제공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올림픽이 열리는 동경도의 공원 부근에서 기준치보다 4배가 넘는 이 방사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면 일본은 실제로 그 방사능의 여러 가지 피폭과 그 피해를 지금 감추면서 그거를 일종의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그거를 한편으로는 숨기고 그걸 이제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제로 일본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하거나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로 객관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현재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는지 일본의 후쿠시마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은 안전한지 네. 특히 한국에 넘어오는 거는 그 방사능 물질이 적절하게 기준치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게 안전한지 혹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식품이나 다른 물질들이 한국에 오는 게 맞는지 그것을 잘 검역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그것에 따라서 올림픽에 참여한지 문제는 아직 뭐 좀 천천히 결정해도 될 문제다. 그 안전에 대한 검증부터 국가의 의무는 우선이다. 충실하게 지금 해야 될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잠시만요. 부분에서 예.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60님, 제발 어려운 시기에 여야 모두 화합해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5644님, 정부는 정말로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습니다. 8571님,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낸 것은 바람직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메시지는 국내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두 분과 함께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 수출 규제 시행세칙 포괄 허가 취급 유령을 발표합니다. 포괄 허가 취급 유령은 100세 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일본 정부가 100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는 제74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합천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처음으로 국무총리 명의 조화가 설치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연이은 군사행동에 대해 통일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향후 정세 국면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조은우리 양이 실종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은우리 양 면담 결과와 최초 발견자인 박상진 상사 진술 등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단계나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오늘과 내일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통이거나 좋은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존 상황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어제도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인천과 경기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오존 수치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껴있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부산과 울산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점차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1시 북위 33.5도, 동경 129.8도에 위치하면서 소형 태풍으로 계속해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산 서쪽 일대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정 무렵에는 대구를 지나 내일 오전 6시쯤이면 안동에서 북북서쪽으로 떨어진 70km 부근의 육상에서 열대 저하부로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지방에서는 시속 10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되고요. 비 역시 충청북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 경상도 해안 지역과 강원 영동 지방은 200mm 이상 아주 많은 비가 순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에서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를 내다보고 있고요. 이 비는 남부지방과 충청도,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후에 그치고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폭염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 여전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최고는 37도가 예상되고 세종과 대전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5.6도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폭염에 차량에 화재가 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지금 정릉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미리 꼭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화물차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진화 작업은 끝났지만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청담 지나서부터 정체가 여전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여의 하류부터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도시 고속화도로 성남 쪽으로 강남 면허 시험장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 진입하기 전부터 밀리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군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양지터널 부근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뒤로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방송 모습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한지 끝으로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께 먼저 시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맞대응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흉내내기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걸 해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저쪽에서의 전략이 효과를 우리도
상대방에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저는 이제 가장 그 일본이 아픈 지점이 뭘까? 네. 앞서 이제 그 여행 금지하고 뭐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하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방사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에서 그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로 저희가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명확히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그리고 기타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방사능 검역 같은 거는 당연히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저는 이제 여행이나 그 올림픽 참가 여부도 진짜 명확하게 일본의 다른 지역까지 방사능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검증을 하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IOC에다가 직접 그 검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아픈 곳을 좀 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맞대응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이제 여러 층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역사적인 왜곡, 그리고 경제 침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회방 이 세 가지께 이제 동시에 밀려들고 있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취했던 것처럼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예. 별도로 이제 경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를 이 안정시키면서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을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의 갈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65년에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모순점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지금 대체로 한국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서 소위 이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를 이제 바꾼 그런 경험도 있고 한국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문제를 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야 그리고 기업 정부가 다 혼인일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철저한 그 경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는 이 시점에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발사체를 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 발사체 발사를 했고 지난달 25일 발사체 이후에 벌써 4번째 이 발사가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막말성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북한 왜 이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김성환 의원께서 먼저 좀 풀어주시죠. 예, 굳이 이제 저희가 비교하자면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이 주로 이제 핵무기를 실험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을 상대로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걸 실험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소위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게 강도는 많이 낮아졌다. 다만 이 시기에 왜 그랬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 이제 최근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됐잖아요. 예. 이 실험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시에 대한 대응 훈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작전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사령관을 맡고 이제 미국이 이제 부사령관을 맡는 이런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훈련에 대해서 북측은 계속 소위 북미 실무 협상을 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상 이제 새로운 전자권 전환 등의 실험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 훈련을 안이할 수 없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북측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죠. 이제 거기다 좀 더 보탠다면 이제 최근에 F-35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 굉장히 위력 있는 전투기가 한국에 새로 도입이 됐고 또 미 핵
이 잠수함이 이제 부산에 입항을 했다든지 글로벌 호크 같은 이 고고도 정찰기가 이제 한국에 새로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게 북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 이제 예. 나름대로 미사일 실험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우려스럽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긴장의 강도는 좀 낮아진 거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네. 일정한 이제 냉각기를 갖고 아마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훈련에 대한 예정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될 것이다.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입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지난주에 쏜 게 이제 새로운 그 신형 방사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미사일로 처음에 판단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그게 미사일이 아니었다. 신형 방사포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사일도 새롭게 기술이 더 그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을 가지고 와서 요격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그 기술 개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 대화의 국면이었고 뭔가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갔지만은 계속적인 기술 개발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사포 개발도 하고 미사일의 성능 개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밖으로는 표출했지만 안에서는 계속 이런 무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이제 한미 군사 합동훈련에 대한 이제 불만의 토로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북한이 우리 남한에게 그러니까 한국에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불만을 표시했지만 저는 이 이면에는 결국은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어떤 대화의 채널을 열고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뭐랄까 양쪽 다 자존심 싸움이랄까요? 좀 서로 좀 약간 강경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판문점에서 새 정상이 같이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게 완전한 어떤 화해 모드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모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김상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대화의 국면이 재개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 또 남한이 우리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과의 이런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화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소홀하게 되면 자칫 한국이 또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최이배 의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손학규 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그동안 활동하려고 했던 혁신위원회는 지금 거의 지금 유야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어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메시지 중에 뭐 이제 주대한 전 혁신위원장의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뭐 그게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 지금 팩트 체크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 속에서 좀 그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고 선거법 개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보다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다당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한국 정치 구조를 개혁하겠다라는 이런 큰 그림을 가면서 그 안에서 결국 다당제가 제도화되면서 우리 3당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은 같이 가는 것이고 이런 다당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결국 양당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쪼개질 때가 올까요? 있을까요? 뭐 저는 그 개별 의원들의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고 예.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감히 누구는 뭐 나갈 것이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